네, 오늘 화면의 뉴스쇼 지금 나눌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8대 0. 왜 갑자기 8대 0이 됐나? 4대 4라고 제가 힘차게 주장을 해왔는데 왜 탄핵이 8대 0으로 해서 인용 결정이 돼서 대통령직을 파면을 당했는지 그걸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예, 먼저 이제 제가 4대 4 기각 주장을 쭉 해왔는데 단순히 내피셜만은 아니었고요. 어떤 시대 흐름과 정황 같은 것들이 이제 분명히 있었고, 어쨌든 헌법재판소 내부의 이제 재판관들과 직접 연락을 해서 이게 흐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는 글쎄 이재명조차도 쉽게 이렇게 알진 못했을 거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흐름과 정황들을 보면서 논리적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꽤 맞춰 들어갔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제 8대 0 아니면 4대 4인데, 8대 0 인용 아니면 4대 4 기각인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예컨대 5대 3 구조로 쭉 왔던 거는 맞고요. 3월 말까지 5대 3 구조, 인용 5, 그 다음에 기각 3 해서 5대 3 해서 이것이 결국 6명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제 기각으로 결정되는 구조로 3월 말까지 쭉 왔던 건 맞는데, 그 경우에 이제 5대 3으로 가기보다는 그 한 분이 그 인용의 4표에 서봤자 이게 이제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는 거니까, 그럴 바에는 기각의 정당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명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각적으로 서서 4대 4를 만들 거라고 하는 게 4대 4론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 중에서 5대 3에서 한 분이 흔들려서 6대 2로 된다면 결국 그 최종적인 결정은 6대 2나 7대 1이 아니라 8대 0으로 간다. 두 명이나 한 명으로 소수자로 남겨져서 기각으로 이제 표를 던지는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에게 쏘아줄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압력과 비판과 비난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견을 통일해서 8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래서 8대 0 인용 아니면 4대 4 기각에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있던 6대 2 인용론, 7대 1 기각론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은 레토릭 비슷한 거였고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들을 그 당시에도 저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4대 4 기각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던 얘기들이었습니다. 판단들이었는데, 어떤 연유로 3월 말에 결국은 한 분이 5대 3 구조를 깨고 이제 인용편으로 쓰면서, 기각의 3분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인용적으로 쓰면서 6대 2가 되는 순간 나머지 두 분이 자연스럽게 인용으로 돌아서면서 8대 0 구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저는 본의 아니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희망 고문을 좀 해드린 것 같고, 희망 회로를 돌리게 만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제 자신도 많은 이 국민이 그랬을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이건 부적절하다. 저도 역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란 탄핵은 안 된다. 라고 여겼던 그런 많은 국민이, 어떤 시민들이 상당히 그 아픈 며칠을 지내왔던 것 같고, 아직도 그런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던 것을 제가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4대 4 기각론을 폈던 그 배경, 그러나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즉 8대 0 인용은 제가 이제 배제시킨 거죠, 제 머릿속에. 그리고 4대 4 기각론을 계속 주장하면서, 그러나 뒤바뀐 정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 됐기 때문에 판결문을 작성했죠.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 주장만 100%가 반영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측 전 대통령이죠. 피청구인 측 주장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마지막에 며칠 정도 1200자라고 하는데, 이제 줄줄줄 상황 설명한 거고, 국회도 너무 이러면 안 된다. 야당도 너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화를 거부하고 혼자 이렇게 자꾸만 법안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의회를 독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구절이 몇 줄이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사실상 이게 민주당 주장을 100% 반영한 판결문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끌어내라. 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증언, 그리고 체포하라. 결국은 이제 내란 혐의 이제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게 두 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체포하라.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메모, 이거 둘 다 이제 오염이 되고 계속 바뀌어 왔는데, 추가 심리나 증언을 통해서 다루지 않고 심리 미진이죠. 결국은 이것을 검찰 초기에 검찰의 이제 증거 조사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증거로 채택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위법 논란을 무릅쓰고 그거를 채택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이 전부 다 민주당 쪽에 유리한 증거를 다 100% 채택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의정폭주, 줄탄핵 같은 계엄의 핵심 동기가 다 공좀 부인이 됐다, 부정이 됐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결국은 4대4가 느닷없이 8대0이 되어버렸는가,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에 2년 됐네요. 임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해 이제 탄핵 소추가 되고 나서 지난해 12월 14일이죠.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초반부터 저는 이제 초반에 어느 시점부터 5대3이 이루어져 왔고, 그 다음에 재판관의 아비투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습속, 그 5대3의 어떤 관상은 계속 1월, 2월, 3월 말까지도 유지가 되어 왔다. 그래서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이 선고기를 못 잡았던 거죠. 왜냐하면 선고기를 5대3으로 해서 선고기를 잡는 순간 기각 결정이 되고, 특히 이제 5대3이 4대4로 돼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문영배 권한소장,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쏟아질 수 있는 좌파들의 비판과 비난 돌팔매를 문영배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는 계속 이 기일을 끌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하고자, 그래서 기각을 인용으로 돌리는 것이 안 되면 자기의 그 임기 내에 이것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감안한 그러한 이제 이게 행태를 쭉 보여왔던 거죠. 그런데 3월 29일 평의가 열리는데 3월 29일 평의에서 미묘한 변화가 관찰이 됩니다. 헌재에서 2월 28일부터 3월 7일, 14일, 21일, 28일 이렇게 해서 매주 금요일 날 될 것이다 했던 것이 이제 한 달 며칠 지나가죠. 3월 28일까지 왔는데 3월 28일 평의에서 미묘한 변화가 관찰이 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한 번 더 모이는데 3월 29일 평의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나 인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한 것으로, 그 판단을 이제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전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은 그래 이제 됐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인용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5대3 구조에서 결국은 6대2 구조가 된 거야. 그러면 정형식 이외에 김복형이나 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6대2가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기일을 잡을 수가 있겠어, 선고기일을 잡자, 이렇게 해서 선고기일을 4월 4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4월 1일이 아마 월요일이었을 텐데, 4월 1, 2, 3, 4 목요일 날 선고를 했으니까 맞네요.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이 판결을 하죠. 그 전에 또 꾸준히 김복형, 조한창 두 재판관에 대한 설득 작업이 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판결을 사실상 하면서 그때 두 사람이 다 인용적으로 돌아서는 걸 확인을 하죠. 그래서 결국 4월 4일날 선고해서 8대0 만장일치로 인용,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한다 라고 하는 이제 주문을 읽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그 과정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조배숙 의원이 의총장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막판에 배신하면서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도 인용으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를 한 걸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왜 그랬을까? 왜 정형식 재판관이 막판에 소위 이제 많은 보수 지지층의 염원을 배신하고 왜 갑자기 인용으로 돌아섰을까 하는 거죠.
거기에는 주요하게 공수처의 박선영 전 의원, 지금은 이게 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인데, 박선영 위원장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사건이 개입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공수처가 3월 28일 날 박선영 그 위원장에 대한 임명사건, 이게 임명사건이라고 하는 뭐냐면, 계엄 선포가 12월 3일 아닙니까? 그 3일 뒤인 12월 6일 날 박선영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진화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을 하는데, 이것이 어쨌든 중요한 자리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갑자기 임명을 하는데 정영식을 기각적으로 계속 이제 끌어가기 위한 목적이다, 사적인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박선영 위원장이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입니다. 처의 언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처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자매가 있고 그 동생의 남편이고 또 동생 그 자기 아내 언니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박선영 위원장이 사실은 임명됐을 때, 윤 대통령이 그 위원장 자리에 임명을 했을 때 여러 논란이 많이 있었고,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에서는 저 뭐냐, 탄핵 소추됐는데 갑자기 탄핵 소추가 아니라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이제 탄핵 소추가 되어 가려고 하는데, 12월 6일 날 계엄 3일 뒤에 저거 임명하는 거 뭐냐, 아무래도 저기 그 동생 남편인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기각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냐, 탄핵을 막기 위한 사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민단체가 여기서 고발을 했던 거죠. 고발하고 바로 3월 28일 날 이 공수처가 박선영 위원장에 대한 이제 수사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 직후에 정영식 재판관이 마음을 바꾼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팩트 플러스 분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저께까지도 제가 이제 왜 정영식 재판관이 마음을 돌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취재를 했는데, 법조계 출신들의 국회의원들 또는 정치인들의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한덕수, 그것 때문에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를 당해서 몇 개월 동안 직무 또 정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에 대해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권한쟁의에 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민주당이 하죠. 결국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헌재의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헌재가 마은혁 임명 보류는 위헌이다 라고 이제 판결을 하고 선고를 하고, 그래서 임명을 하라 그러는데 결국 임명을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가 없었고, 뭐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법이나 여러 가지 법안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시 이제 탄핵 소추되고 다시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 경제부총리가 결국 임명하지 않은 채 쭉 끌고 왔었죠. 이것에 대한 이제 부담이 상당히 작용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 출신 정치인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이것을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라고 하는 이 헌법재판소의 주문, 선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8명이서 평결을 했을 때 결국 5대3이 됐건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기각 결정이 난다고 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있었으면 6대3이 됐을 텐데 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 이거는 두고두고 분란의 소지가 된다, 국민 분열의 큰 이제 이 소재거리가 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굉장히 그걸 부담을 이겨내기가 어렸을 거다. 그래서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하는 결정에 대한 부담감, 이것이 두 번째로 작용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분석들을 좀 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결국 민주당 야권의 이게 보수 재판관들을 향한 이제 협박, 겁박이 많이 작용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랬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3월 29일입니다. 을사오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3명을 꼭 집어가지고 헌법재판관들 이들이 기각 쪽에 서게 되면 이건 을사오적과 같은 그런 역적이 될 것이다, 이름을 그렇게 오명을 남길 것이다
그래서 이게 공개적으로 이게 아마 공개석상에서 이게 대중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3월 31일 날 이재명 대표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윤석열이 복귀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 유혈 사태 불감당 이 얘기는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넘어가지고 만에 하나 기각 결정이 내리면 유혈 사태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재명판 내란 이 선동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의 발언이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헌법재판관들, 특히 보수 쪽에 서 있던 헌법재판관들을 굉장히 압박하고 겁박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 분위기들을 좀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수로부터 받을 공격보다 좌파로부터 받을 공격을 더 두려워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 주문을 읽어내려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에 복귀시켜서 얻을 이익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시킴으로써 얻을 이익이 상당히 크다. 훨씬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보수 측, 특히 정영식 재판관을 중심으로 한 이 보수 측 재판관들은 이게 보수 측으로 받을 이게 겁박보다 소위 좌파로부터 받을 겁박의 강도가 훨씬 클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윤석열 신당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야, 지금 저 국민의힘 가지고 이 대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또는 그 이후에 보수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꼬드기는 그러한 세력,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들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런 태세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된 이후에도 벌써 몇 차례나 만나거나 접촉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대통령 그런 말씀을 배격한다. 저는 지금 윤석열 신당이 창당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대0 인용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서 대통령에서 파면 당한 전직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당을 창당한다는 거가 이 대선 전국에 그리고 보수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우려하는 이게 시청자들, 애청자들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